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00대 41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된 거예요. 소련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거든요. 죽은 사람만 따져보면 3천만 명이고 신체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군의 규모가 55만 명인데 여성 군인의 규모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전투병가에 배치되어서 무기를 들고 직접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명분을 내세워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소전쟁이 소련과 독일, 동유럽에 끼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고 다른 전선의 상황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전선이 바로 유럽 전역의 동부전선, 즉 독소전쟁이었을 텐데요. 이 전쟁의 의의와 결과 그리고 이제 그 유사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독일에 끼친 영향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소련은 완전히 나치 독일에게 점령돼서 국가와 민족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거짓말처럼 이 상황을 반전해서 독일군을 물리치고 아예 적국의 수도를 점령했죠. 그러니까 1941년 11월에 모스크바를 점령당하는 위기에 빠졌던 소련과 스탈린이 4년 뒤에는 오히려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는 이런 대반전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련의 그 위상 변화를 살펴보자면요. 전쟁 이전까지는 소련은 유럽의 열강이었습니다. 유럽의 열강이었고 사실 열강이지만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 치여서 사실은 조금 뒷전에 물러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열강이었었죠. 유럽의 열강이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는 유럽의 상처받은 열강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1945년도 이후에 1991년까지 초거대 열강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대립하면서 대치하면서 세계 정치를 양분하고 세계 정치 자체를 좌지우지했던 세계 차원의 열강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의 열강,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열강으로, 초고대 열강으로 자리매김되죠.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독일에 끼친 영향은 일단 독일은 그 전까지는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가였죠. 그래서 유럽의 패권을 거의 다 차지한 상태였었는데 그 전쟁에 지면서 이제는 그런 패권은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동독과 서독으로 나라가 분단되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럽의 열강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되죠. 하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전쟁 전보다 더 경제대국으로서의 그 지위는 계속 유지했죠. 반면에 정치와 군사 면에서는 1991년까지 열강 축에는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 동유럽과 유럽 전체와 연관해서 특히 동유럽과 연관해서 이 전쟁이 가지게 되는 또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그 바그라티온 작전을 설명드렸는데 바그라티온 작전이 그 소련군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이 독일이 결국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지는 것이 거의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동유럽에 정착해 있던 독일인들이 소련군의 보복이 두려워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 피난을 가서 독일 본토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중세 때부터 이 독일인들, 그 당시에 게르만이라고 불렀겠죠. 게르만인들이 차츰차츰 동유럽으로 그 식민 활동을 하거나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 지에 정주하면서 보통 이게 그 폴란드라든지 발트 연안 국가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서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의 동유럽에 상당히 많은 그 독일인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핏줄이 독일 핏줄이었죠. 그러면서 독일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그쪽 지역에서 지배계급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이 보통 농업 지역일 텐데 도시에는 또 독일인이 많이 살고요. 또 그 지주들이 되게 독일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 거의 800년 동안 동유럽에서 독일인들이 비록 독일 본토는 아니지만 동유럽에 상당히 많은 독일인들이 살고 있었고 지배자 아니면 그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동유럽의 국가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뭐랄까 껄끄러운 거북한 것이었죠. 민족주의에 따르면 그 민족이 그 국가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 그 국가의 그 동일적인 민족적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독일인들이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배계급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류 민족과 어떤 그 다른 이질적인 민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런 식의 그 독일인들이 동유럽에 정주하고 정착하고 그쪽 지역을 지배하는 과정이 800년 동안 진행된 과정이었고 이것이 1944년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바그라톤 작전부터 여기 베를린 전투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한꺼번에 다 독일 본토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는 쉽게 말하면 독일인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800년 동안에 이루어진 독일인의 동유럽에서 이루어진 정착 활동이 불과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소련군의 진격에 밀려서 내지는 소련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동유럽의 민족 구성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폴란드에는 폴란드인만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발트의 연안 국가에는 또 거기도 많은 독일인들이 있었는데 독일인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왜 그 동유럽에 정착한 뿌리 내린 그리고 뭐 수백 년 동안 그 살았던 독일인들이 왜 한순간에 다 동유럽에 정착지를 버리고 독일로 갔는가? 소련군이 두려웠다고 하는 이유인데요. 두려워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독소 전쟁 동안 독일군이 이 소련에서 소련 민간인 2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한 예만 들자면 이 벨라루스에서만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독일인의 잔악행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벨라루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기의 그 가족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그런 원한을 품은 소련군이 독일에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 독일인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러시아 땅에서, 벨라루스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자행했던 그 수많은 잔악행위, 만행, 학살의 어떤 그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유럽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죠. 다 보따리 싸들고 무작정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독일 본토에 정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의 민족 구성에서도 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독소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독소전쟁은 동유럽, 유럽 전체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전체에 큰 어떤 발자국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사실 결과라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 과정이 사실은 깔끔하지 못하고 껄끄럽게 되면서 결국은 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과 소련은 함께 어깨를 겹고 아니면 같이 피를 흘리면서 나치 독일을 상대로 싸웠던 혈맹, 우방, 동맹 관계였는데 이 동맹 관계, 혈맹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삐걱삐걱 되다가 1950년이죠. 50년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이 두 진영이 소련과 미국이 등을 돌리게 되고 그 전까지 평화체제가 깨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전체제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련 사망자가 2,900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하는데 한 국가의 인구보다 더 많은 청년이 사망하고도 어떻게 국가를 재건했을까요? 이 소련의 북한에서 이 전쟁의 여파를 아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3천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소련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3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고, 죽은 사람만 따져보면 3천만 명이고,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체 불구조가 된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따지고, 또 전쟁은 인간의 육체에만 피해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게도 피해를 남기게 되죠.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피해까지 감안하면 정말 소련이 겪었던 인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무기를 들고 싸웠던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진행이 되면 아주 10대 소년이라든지 아니면 50대 장년층까지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경우는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동원이 되기 마련인데요. 일단 20대, 30대만 놓고 보자면요. 20대, 30대는 결혼 정년기죠.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소련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이 엄청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들자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00대 41이 됩니다. 결혼을 할 만한 20대, 30대의 소련 여성이 10명이면 짝을 이룰 수 있는 소련 남성의 숫자가 보통은 당연히 10이 돼야 되는데 이게 4명이 된 거예요. 6명의 여성이 산술적으로는 결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이런 정도로 성비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비가 정상적인 100대 100으로 되돌아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면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후에 나온 소련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요. 정말 여자들은 넘쳐나는데 남자들은 모자른 이런 상황이 어떤 경우는 비극적으로, 어떤 경우는 코믹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실상을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듯 한데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러시아 남성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러시아 남성들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이 없거나 아니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요. 그런 롤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년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처자식을 어떻게든 가장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나쁘게 말하면 가부장적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이게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이유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쟁 직후에 이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많은데 남성이 없기 때문에 한 남성이 여러 명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전쟁 직후에. 이 과정이 한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전쟁 직후에 태어난 러시아 남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느 순간에 자기 엄마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자기를 낳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훌쩍 떠나버리는, 다른 여자와 사귀면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식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엄마와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흔했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면서 가족과 유대감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처자식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년이 자라고 나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쉽게 사랑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나 자기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어떤 조건만 되면은, 아니면 기회만 주어지면 훌쩍 다른 여자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그런 러시아 남성이라고 하는 이미지 내지는 실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남성들이 특별하게
뭐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못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이상하거나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여파입니다. 그 파급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여파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전쟁의 여파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사실 수십 년이 걸렸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여파가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쟁 범죄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겠지만, 요 한 가지는 사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나치 독일이 그 소련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점령지에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요. 그다음에 슬라브인들에게도 그 학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노예 상태로 부려먹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독일로 진격하는 소련 군인들의 마음에는 이 독일인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련군 지도부는 계속해서 독일이란 나라와 나치 독일을 구분하면서 우리 소련을 침공해서 이런 엄청난 해악을 끼친 나라는 사실 나치 독일이다. 독일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긴 했지만 이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 독일과 나치 독일이 구분되지 않고 나치가 곧 독일이고 독일이 곧 나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 본토로 들어간 다음에 소련군도 복수심에서 무자비한 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만행 중에 하나가 소련군 남성 병사들이 독일인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명 단위로 독일 여성들이 소련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베를린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소련군만 그랬는가, 영국군이라든지 미군은 그러지 않았는가 했을 때 사실 영국군과 미국군도 그런 성폭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소련군의 성폭행은 어떤 경우에는 이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지금 그 역사학자들의 아주 면밀한 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소련군 병사들이 독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할 때 소련군 그 장교들은 내지는 소련군 사령관들은 어떤 입장에 취했는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어떤 경우 그 행위를 지시했는가 아니면 방관했는가 이런 그 쟁점들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 성과만 보자면은 소련군 지도부가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저지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일종의 말하면 방관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병사들이 어떤 일탈행위를 하는 것, 그 일탈행위가 여기서는 그 집단 성폭행일 텐데요. 이런 것이 어떤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요, 이 군율을 깨트리게 됩니다. 군대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군 지도부가 어느 순간에 이런 소련 병사들의 행위가 소련군의 어떤 군율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병사들의 행위를 자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군율을 깨트릴 경우에는 장교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처벌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잦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또 쟁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 베를린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베를린의 한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영화로도 나와서 개봉이 되기도 했었고요. 아마 그 영화를 구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독일의 한 지식인 여성이 베를린에서 지내다가 소련군의 집단 성폭행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성폭행이 여러 달 동안 지속이 되죠. 근데 그것을 꼬박꼬박 그 고통을, 심적 고통을 이겨내면서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책으로 나중에 간행을 하죠. 그리고 수십 년 흐른 다음에 그 여성의 실명이 밝혀지긴 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소련군의
독일 성폭행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그 책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 인상 깊게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하도 옛날에 읽어서 정확한 어떤 워딩은 생각나지 않고 이제 그 취지만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그 피해를 기록한 독일 여성이 상당히 독일 남성들에게 냉소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독일 남성들이 전쟁에 이길 때는 그렇게 마초적인 가부장적인 그 행동을 하면서 독일 여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독일 여성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전쟁이 지고 나서 소련군이 자기의 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있는 독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할 때 아무도 나서서 제지를 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독일 남성들이 이제는 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독일 여성들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할 때 아무도 나서서 제지를 하지 않더라. 이런 비겁한 모습을 아주 냉소적으로 적어놓는 어떤 그런 글귀를 보면서 참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소련에서 저질렀던 만행, 그 만행의 인과 응보로서 전쟁 말기에 소련군이 독일 지역에서 자행했던 여성 집단 성폭행, 그리고 그런 성폭행을 보면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아니면 저항을 못하거나 그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독일 남성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전쟁이란 것이 정말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독소전쟁은 가장 인간의 비열한 측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측면도 드러나지만 또한 인간의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측면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1945년 전쟁에 패한 나치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독소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에 독일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를 특히 우리나라에 널리 소개되지 않은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처럼 독소전쟁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90년 전에 벌어진 대전쟁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쟁이고요. 또한 현대의 전쟁이 얼마만큼 잔혹해질 수 있는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파괴 행위가 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쟁이고, 또한 그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측면에, 그것이 뭐 어두운 측면이든 밝은 측면이든 이것을 다 보여주는 측면이기에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대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분들도, 일반인들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현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많은 논문도 써봤고 책도 번역해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 1년, 2년 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특히 저의 관심을 끄는 분야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군의 여성 전투원 문제입니다. 여성 군인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전쟁이 최절정기에 달했을 때 소련군에서 여성 군인의 규모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한국군의 규모가 55만 명인데 2배에 달하는 여군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100만 명에 달하는 여성 군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한 10%만 잡아도 10만 명이고, 뭐 20%를 잡으면 20만 명일 텐데, 이런 수십만 명 단위의 여성들이 전투병가에 배치되어서 무기를 들고 직접 적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전투원들의 실상, 그리고 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했는가, 남성 병사와 여성 병사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투원으로 활약했던 여성 참전용사들의 이후 삶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정리한 책을 내고자 합니다. 그 시기가 좀 몇 년은 걸릴 텐데 저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실상을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박한 어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조속히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책을 내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가 잠정적으로 20세기의 붉은 아마조네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독소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예, 사실은 이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소전쟁을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도 정말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가장 치열한 격전의 현장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키예프라고, 아니, 요즘은 이제 키이우라고 하죠. 우크라이나의 수도일 텐데, 이 우크라이나 수도가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어떤 싸움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롭다기보다는 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인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당시에 소련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과 맞서 싸웠습니다. 소련군의 일부로서 나치 독일과 싸웠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인들 중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이 민족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또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해외 망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조직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1941년에 점령했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자들, 구체적인 이름을 들자면 스테판 반데라, 아니면 미콜라 레베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극우 민족주의 조직을 만들고 나치 독일에게 협력합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에 협력을 해서 우크라이나에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요. 또한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폴란드계 우크라이나인 주민들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군의 일부가 되어서 친위대까지 편성을 해서 소련군과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인 내부로만 놓고 보자면 이 독소전쟁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내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충성을 바치는 우크라이나인과 극우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나치 독일에게 협력해서 소련을 붕괴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격돌하는 현장이기도 했죠. 그리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2014년에 이 크림반도를 놓고 이 크림반도의 소유권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것을 또 러시아가 강제로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반러시아 감정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 반러시아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또 이제 그 소련의 유산을 부정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더 대조국 전쟁의 어떤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그런 세대와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또 반면에 대조국 전쟁의 유산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히려 소비에트 연방의 적대감을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나치 독일에 부역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그런 정서가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우크라이나는 내전 상태였지만 지금도 그 내전 상태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어떤 미화하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했었는데, 그 명분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네오나치 세력을 척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네오나치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극우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나치 독일에 협력해서 같이 함께 인종학살을 저질렀던 그런 세력이죠. 그런 세력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도 논쟁이 되고요.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아주 강력한 네오나치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협력했던 세력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서방에서는 그런 부분을 애써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네오나치가 없진 않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일부의 일탈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가장 오늘날 심하게 또다시 요동치고 있고 또다시 이제 논쟁이 되고 있고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 있죠.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내전 상태였던 것이 다시 2010년대에 다시 또 이제 재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크게는 역사, 좀 줄이면은 서양사, 그리고 시대로는 현대사, 지역으로는 유럽 및 러시아입니다. 저는 주제로는 러시아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공전은 여러 권 있는데 단독 저서가 아직 없어서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단독 저서로 한 2권, 3권 정도의 책을 구상하고 있고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2, 3년 뒤에는 꼭 제 이름으로 단독 저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그 번역서인데요. 첫 번째 책이 영어 원제는 러시아스 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오벌이라고 하는 영국의 뛰어난 역사학자가 쓴 독서전쟁 개설서인데요. 원래는 그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물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어서 당시 독서전쟁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목말라 있던 한국 독자들에게 많은 그 도움이 됐던 책이었는데 올해 지난달에 이게 그 복간이 됐습니다.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영어 원제에 충실하게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니면 설명드릴 내용들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설명하고 선전하고 싶은 책이 우리말 제목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스멜서 그리고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타 대학의 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것을 몇 해 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그 전쟁 동안 혈맹 관계였다는 말은 제가 눈이 들었었는데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 절친한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5년 뒤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냉전으로 대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 동안 러시아 및 소련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벗이다,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미국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미국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정치가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과 여러 해 전에 우리는 러시아를, 소련을 우리의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으로 인식한다. 아니면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불과 몇 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미국인의 집단 기억이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즉 소련은 우리의 친구고 독일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불과 몇 년 뒤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소련은 우리의 적이고 독일은 우리의 친구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가해자였고 소련은 피해자였죠. 그런데 냉전 시대 때는 이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독일은 피해자가 되고요. 소련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 전후에 특히 냉전 시대 아니면 그 이후 시기라고 하더라도 왜 그 미국인들이 오히려 과거의 적이었던 독일에게 호감을 느끼고 전쟁 동안 그 벗이었던 소련에게는 냉전 시대 때 그 심한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가, 이런 어떤 심리의 변화를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우에 소련은 오합지졸, 야만적인 군대, 그리고 독일군은 비록 전쟁에 졌지만 뛰어난 군대, 아주 효율적인 군대,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승리할 법했지만 소련의 인해 전술, 그러니까 인력을 갈아 넣어서 싸우는 소련의 전술의 전략에 밀려서 패했던 위대한 군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 신화라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독일군에 대한 환상이란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가를 아주 면밀히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서전쟁을 이해하는 두 책으로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 두 권을 권장합니다.